70세가 되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1955년생입니다. 올해로 70을 맞았죠. 젊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1980년 25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때만 해도 이 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게 가장의 첫 번째 의무였죠. 그래서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면 또 회식이 있었고 주말에도 상사나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집에 전화가 걸려와도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그 말이 일상이었습니다. 2차, 3차는 기본이었고 새벽 2,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저는 그저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사람이었죠.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학예회에서 백설공주 역을 맡았다며 좋아했죠. 아빠, 이거 봐. 초대장이야. 꼭 와야 돼. 하지만 그날 저는 중요한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음엔 꼭 갈게. 딸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출근해버렸습니다.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니,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후로 딸은 더 이상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식도 고등학교 입학식도 아이는 엄마랑 둘이서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어차피 바쁘잖아.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술자리는 더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2003년이었나요?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습니다. 23세 청년이 되어서 말이죠. 제대 후 첫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둘이서 소주 한잔 할까요? 군대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오늘 부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삐삐가 울렸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제 자식들은 40이 넘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아들은 분당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만납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오죠. 하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뭐 그럭저럭. 식사는 잘 하세요? 그래. 그게 전부입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아이들은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렇게 또 헤어집니다. 식탁에 혼자 남아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치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일했을까?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다 대줬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빠짐없이 냈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가족은 제가 없는 채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그때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줄 걸. 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쇠로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아무렇지 않았으니까요. 1980년대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입니다. 선배들이 말했죠. 야근은 기본이야. 몸 좀 아프다고 쉬면 안 돼.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밤늦게 소주 몇 병 마시고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와도 바빠서 못 가겠네. 그냥 서랍에 처박아 뒀습니다. 병원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이었나요?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죠.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얼굴도 안 좋아 보여. 하지만 저는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올게.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담배는 하루 2갑씩 피웠습니다. 회의 중에도,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이 기침을 해도 창문 좀 열어. 환기시키면 돼.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담배 끊으면 스트레스 더 받아. 일을 어떻게 해? 그게 제 변명이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주는 물처럼 마셨고 맥주는 갈증 해소용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면 또 마셨죠. 한 잔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가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고요. 하지만 그때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운동? 그런 건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해야지.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이었나요?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받는 검진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당장 관리 시작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먹었지만 술은 계속 마셨고 담배도 계속 피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어.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2015년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제야 운동을 시작해봤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관리했더라면.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19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후회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퇴원 후, 이번에는 정말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진통제 등등. 지금은 약을 12알이나 먹습니다. 약통을 열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이야기만 나옵니다. 너는 어디가 안 좋아?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나는 당뇨 때문에 힘들어. 그게 이른의 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깟 운동, 내일 해도 되지. 그깟 병원, 다음 달 가면 되지. 그렇게 미뤘던 날들이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금방 지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은 아프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베풀며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일을 떠넘기면 받아줬고 야근이 필요하면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습관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좋아했죠. 김 대리는 정말 착해. 김 과장 있으면 든든해.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같은 팀에 후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 대리라고. 저보다 5살 어렸죠. 일을 잘 몰라서 힘들어 하길래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줬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도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과장급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박 대리 둘 중 하나였죠. 그때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누가 주도했나? 박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이었는데 박 대리는 그저 보조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42의 나이에 말이죠. 그 후로 박 대리는 빠르게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자리에서 말이죠.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야, 얼마 만이야. 정말 반갑다. 그렇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금방 갚을 거야. 걱정 마. 저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져? 30년 친구잖아. 그 말에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이사를 갔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시죠? 대출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5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시 구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김 부장, 우리 회사 잘 부탁하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참았고, 야근 수당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2015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김 부장 미안한데 퇴직금이 좀 늦어질 것 같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기다렸습니다. 6개월, 1년, 2년.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사장님은 잠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배려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배신당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걸. 진심은 선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그게 슬픕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데 또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쳤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재능이 있어. 미대에 가봐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어? 공대 가라. 기술자가 되어야 굶어 죽지 않는다. 1974년, 저는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만 그렸습니다. 가끔 스케치북을 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저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그림을 그렸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대로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980년 25의 나이였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음 해 아이가 태어났고요. 꿈?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우선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조금만 참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스케치북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꺼낼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나요?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나 주말에 사진 동호회 활동해. 형도 같이 할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모임 친구들도 만나서 인맥도 이어나가야 했고 술 한 잔씩 하다 보면 피곤해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쉬어야 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또 거절했습니다. IMF가 터진 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급했고 꿈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야. 꿈은 나중에. 그 말을 되뇌며 살았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고 저는 이제 5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또 미뤘습니다. 2015년,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서랍에서 옛날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이었죠.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젊은 날의 그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첫 수업날 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선을 그으려 해도 삐뚤빼뚤했고 색을 칠하면 번지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계속하면 나아져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력도 나빠져서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을 다녔지만 결국 그만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여행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유럽의 미술관들을 돌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긴 비행이 힘들었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미술 프로그램이 나오면 한참을 바라봅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다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정작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게 후회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 후회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웠던 겁니다. 실패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안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안전한 길만 걸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룬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 제가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도라도 해봤으니까요.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30년 전 그림 몇 장뿐입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남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하는 후회뿐입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녔고 2015년 은퇴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저축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첫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막막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껐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별로 읽을 게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0시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잔 할까? 그래, 좋지. 친구들은 나왔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술자리에서만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꿈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는 친구들이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술만 마실 순 없는데, 그럼 뭘 하지? 취미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고, 주말엔 술만 마셨으니까요.
등산 해본 적 없습니다. 낚시 관심 없었습니다. 운동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독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모임 있어요. 수요일마다 친구들 만나잖아요. 아, 그랬지.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저만 혼자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과 술자리만 하느라 다른 걸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걸. 취미도 없고, 혼자 즐길 거리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 이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먹을까? 아버지, 미안해요. 이번 주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그렇게 미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여행사에 가서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유럽 15일, 미국 10일. 이거 좋네. 예약할까? 그런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오래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비행기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형편이 안 됐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거나 집안일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결국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은퇴하면 실컷 놀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건강, 젊은 날의 체력, 젊은 날의 열정. 그걸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 놀러 가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1시간만 놀아줘도 지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찹니다. 할아버지 좀 쉬자. 힘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빠 피곤해. 다음에 놀아줄게. 그때 그 얼굴. 이제는 제가 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울립니다. 제가 벌어놓은 돈은 통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 아내와 대화할 시간, 취미를 만들 시간. 그 시간들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계산해 봅니다. 35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과 매일 대화할 수 있었고, 아내와 산책할 수 있었고, 취미를 만들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전부 일과 술자리에 썼습니다.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만 남았습니다. 공허함과 함께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걸. 나중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도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전부 다 쓰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그런 걸 이뤄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달렸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직급이 올라가도, 집이 넓어져도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또 달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제가 생각했던 곳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별거 없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면 충분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따뜻한 밥 한 끼,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 조용한 저녁 시간. 이게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순간들이 당연했습니다. 밥이야 매일 먹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바로 방에 들어가거나 식탁에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딸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30분쯤 놀아주고 나니 지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딸아이가 차를 내오며 웃는 얼굴, 아내가 손주들에게 과자를 챙겨주는 모습.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시끄럽네. 좀 조용히 못해?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 피곤해. 조용히 해라.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며칠 전엔 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것도 행복이구나. 친구와의 안부 전화 한 통, 커피 한 잔, 웃으며 나누는 대화, 이런 평범한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일이나 더하지.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쓸데없는 수다 떨 시간 없어.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그렇게 놓쳐버린 시간들이 지금은 그리워집니다. 요즘은 산책을 자주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없이 걷기도 하고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 나무꽃이 참 예쁘네. 응, 그러게. 그냥 걷습니다. 천천히. 그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걷는 것도 빨리빨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아내를 재촉했습니다. 주변을 볼 여유도 없이 그냥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큰 것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안부 전화, 아내와의 산책,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 모든 게 행복이었는데 그땐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런 거야 언제든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사람이 곁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고,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이뤘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행복은 이미 제 곁에 있었다는 걸. 그냥 제가 못 봤을 뿐이라는 걸. 이제야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가장 빛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상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밥 한 끼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의 산책을 즐기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진작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70살이 되어 돌아보니 후회가 참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건강을 가볍게 본 것도 후회되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도, 꿈을 미룬 것도, 말하지 못한 것도 모두 아쉽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후회는 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했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색하지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아프지만 함께 놀아줍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딸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학예회 못 간 거 미안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거 기억하세요? 응, 계속 마음에 걸렸어. 너한테 미안했어.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제대하고 술 한잔 하자던 거 아빠가 거절했지. 미안하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한잔 할까요? 그래, 꼭 하자. 이번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이 곁에 있다면 안아주십시오. 친구가 생각난다면 전화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꿔줄 겁니다. 건강할 때 운동하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꿈을 이루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저처럼 이른이 되어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오늘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 그게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겁니다. 후회를 되새기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저처럼 일흔이 되었을 때 후회가 아닌 감사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0대 강남 부자들, 무엇이 달랐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돈은 멀어지고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죠? 하지만 세상엔 70세가 넘어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큰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사는 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복권도 비법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습관입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건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TV를 켜기 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원하나? 이게 내 삶에 남는 걸까? 그 10초의 멈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었습니다. 새벽은 조용해요.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나만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무얼 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가끔은 그냥 창밖을 봐요. 그게 다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별거 아닌 시간이 20년을 쌓이니 36,000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은 3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자신만의 글쓰기 노트를 30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가 지역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수입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안 버렸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낼까요? 스마트폰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 34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냅니다. SNS 구경 30분, 뉴스 댓글 읽기 20분, 유튜브 영상 1시간, 의미 없는 메신저 확인 30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저녁이 되고 저녁이 밤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뭐 한 게 없네. 그게 당연합니다. 시간을 쓴 게 아니라 흘려보냈으니까요.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도 TV를 봅니다. 유튜브도 봅니다.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웃게 하나? 이 영상은 내게 배움을 주나? 아니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TV 앞에 앉더라도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30분만 보자. 이 프로그램 하나만 보자.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이 끝나면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노트를 정리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 30분씩 쌓은 게 1년이 되면 180시간, 10년이 되면 1800시간, 누군가는 흘려보냈을 1800시간이 누군가에겐 자산이 됩니다. 시간을 돈처럼 관리한다는 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아무 계획 없이 쓰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용도를 정해놓으면 같은 돈도 더 가치 있게 쓰입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엔 이 책의 50페이지를 읽겠어. 이번 주엔 글쓰기 3편을 마무리하겠어. 이렇게 작은 목표 하나만 있어도 시간은 흐르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시간이 언젠가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결국 돈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요.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1년 뒤에도 당신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만약 오늘부터 하루 30분만 다르게 쓴다면 1년 뒤엔 180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180시간은 누군가에겐 그냥 사라진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배움이 됩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보다 시간을 관리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돈이 따라왔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시간을 모은 사람은 결국 지식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지혜는 다시 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로 봅니다. 아침 30분을 공부에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 수입이 됩니다. 저녁 1시간을 정리에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 여유가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TV, 유튜브, 스마트폰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안에서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1시간 대신 의미 있는 30분을 만드는 사람. 그가 결국 부자가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시간을 돈처럼 아끼세요. 하루는 길지 않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시간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려보낸 30분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을 바꿉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돈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노후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얻는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70세는 오늘 이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부자는 은행 잔고보다 신뢰 잔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은 결국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죠.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은 인맥을 쌓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습니다. 그들은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번의 거래보다 평생의 인연을 택합니다. 한 70대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도 많은데 어떻게 장사가 되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이웃이 오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의 이름을 기억했고 집 사정을 알았고 필요한 걸 먼저 챙겨줬습니다. 아, 김 선생님 댁 수도꼭지 교체하신다고 했죠?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예비용으로. 박 사장님, 요즘 허리 안 좋으시다며?
이 공구는 가벼워서 편하실 거예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 철물점에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어요.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40년 동안 장사가 이어졌고 지금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곧 연금이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맥이 많으면 성공한다고요. 하지만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명함을 모으지 않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0명의 믿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게 뭘 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지인에게 약속을 지키고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 자산을 쌓는 일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받으면 잊어버리고 약속은 가볍게 여깁니다. 나중에 한번 밥 먹자. 이 말만 100번 하고 정작 실천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처음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저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돈은 편한 곳으로만 갑니다. 불편한 사람, 믿기 힘든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일을 맡기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일 좀 맡아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이런 제안들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투자로 봅니다. 커피 한 잔,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이게 다 사람과의 이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말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부자로 늙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사교적이지 못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괜찮습니다. 사교적일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진하게 대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고 관심을 표현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5년, 10년 쌓이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돈이 모인다는 건 결국 신뢰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돈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 도움을 줄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 손 내밀 곳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저축 통장보다 사람이 더 든든한 연금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작은 신뢰가 내일의 기회가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관계는 내 재산이다.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의 70세는 외롭지 않고 통장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신뢰는 하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언젠가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됩니다. 그 성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편안하게 늙어갑니다. 사람을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매일 확인합니다. 오늘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게 나에게 남는 소비였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작은 노트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그 노트엔 매일의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커피 3,000원, 지하철 1,500원, 점심 8,000원. 처음엔 아내가 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상하게 돈이 새는 구멍이 보이더라고. 그분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습관처럼 카페에 들렀다는 걸요. 커피 한 잔 4,500원.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면 13만 원, 1년이면 160만 원이었습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습관이었던 거죠. 진짜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5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들은 장부를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손에 쥔 노트 하나 혹은 휴대폰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적는 이유는 절약이 아니라 방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방향이 없으면 금세 흩어집니다. 길을 잃은 강물처럼 흘러가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면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들어오면 금방 사라져요. 그게 당연합니다. 방향을 모르니까요.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는 이상요.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그 구멍을 찾습니다. 배달 앱으로 새는 돈, 충동 구매로 새는 돈, 습관처럼 쓰는 돈. 이걸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흐름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던 돈으로 주 1회 버스를 타고 그 차액을 저축합니다.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근사한 외식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흐름의 수정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을 바꾼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돈은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눈이 향하는 곳, 손이 닿는 곳, 마음이 쓰이는 곳. 그게 결국 소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안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며 위로받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이것만 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하면 기쁨은 5분이고 허무함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만든 소비가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감정보다 원칙으로 소비합니다. 필요해서 쓰는가? 습관이라서 쓰는가? 그걸 구분할 줄 압니다. 필요한 소비는 과감하게 합니다. 하지만 습관의 소비는 멈춥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지출표를 펼쳐놓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건 정말 내 삶에 남았는가? 남지 않는 소비는 버리고 남는 소비는 늘립니다. 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걸 늘리는 것입니다.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돈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지? 하지만 한 달 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쓴 돈이 월 40만 원. 그런데 그중 절반이 할인한다고 산 물건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먹지도 않는 식재료, 쓰지도 않는 생활용품. 나는 할인에 속았던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은 바꿨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 메모를 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마트에서도 그 메모만 봅니다. 할인 팻말이 아니라 자기 메모를 봅니다. 그랬더니 마트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 지출도 소리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한쪽이 너무 크면 깨지고 너무 작으면 울림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이 균형의 소리를 압니다. 그들은 결국 돈을 감정이 아닌 흐름으로 봅니다. 이건 써야 할 때 쓰는 돈이다. 이건 흘려보내야 돌아오는 돈이다.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닫을 때 그들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압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늘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새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트 하나, 휴대폰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커피 4,000원, 점심 9,000원. 그렇게 적는 순간 당신은 돈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당신의 통장을 바꿉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통장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돈은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70세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늘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쓰는 이유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감정 때문에 쓰고 누군가는 목적 때문에 씁니다. 둘 다 돈을 쓰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그냥 나를 위한 보상이에요.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 말 우리도 자주 하지 않나요? 퇴근길 편의점에서 필요 없는 과자를 집어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를 채우고 새벽에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도 쓸 수 있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카드 문자를 보면 묘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왜 샀지? 이게 필요했나? 이게 바로 감정의 소비입니다. 기분을 달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순간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5분입니다. 물건은 남지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갑을 열기 전에 단 한 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가? 이 소비는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면 잠깐 기분만 달래주나? 그 3초의 멈춤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화나면 물건 사고, 외로우면 밤새 배달 음식 시켰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통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감정을 풀고 있었구나. 그 뒤로 바꿨습니다. 지갑을 열기 전 꼭 3초를 멈춥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기분 때문인가? 기분 때문이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소비는 남고 감정의 소비는 사라집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10년 뒤 통장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들은 소비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이 사고 싶을 때 정말 필요한 건 옷이 아니라 기분 전환일 때가 많습니다. 옷장엔 입을 옷이 충분한데 새 옷을 보면 마음이 끌립니다. 이거 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사고 나면 입는 건 여전히 예전 옷입니다. 새 옷은 옷장 한 구석에 걸려 태그를 단 채로 1년을 보냅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새 옷이 사고 싶으면 일단 멈춥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옷이 아니라 변화를 원한다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가까운 공원을 걷습니다. 그 짧은 시간 덕분에 지출도 줄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을 감정의 배출구로 쓰지 않습니다. 돈을 도구로 씁니다. 돈은 내가 통제해야 할 것이지 기분이 통제하게 두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철칙입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소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도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 했지. 이 방석이 도움이 될 거야. 소비가 낭비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 됩니다. 반면 쓰는 이유가 불분명한 사람은 항상 후회로 끝납니다. 새벽 2시에 산 물건, 할인한다고 산 2+1 상품, 나중에 쓸 거야 하며 산 도구들. 결제할 땐 합리적인 것 같았는데 받아보면 필요 없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 한 통에 묘한 허무함이 따라오죠. 돈이 모이는 사람은 그 허무함이 싫어서 처음부터 묻습니다. 이건 나를 채우는 소비인가, 비우는 소비인가? 채우는 소비는 이렇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재료, 지식을 위한 책, 마음을 위한 여행, 관계를 위한 선물. 이런 소비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습니다. 반대로 비우는 소비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명품, 습관적으로 시키는 배달, 쌓이기만 하는 물건들. 이런 건 순간뿐입니다. 기쁨은 짧고 후회는 깁니다. 그들은 비우는 소비를 점점 줄입니다. 그리고 대신 채우는 소비를 늘립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써도 한쪽은 남고 한쪽은 사라집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만한 것에만 써요. 뭐가 쓸만한 건가요? 1년 뒤에도 후회 안 할 것들이요.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건강검진 비용, 쓸만함. 가족과의 여행, 쓸만함. 좋은 책 한 권, 쓸만함. 하지만 충동적으로 산 옷, 후회함. 필요 없는 건강식품, 후회함. 보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후회함.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써야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쓸만한 데 써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들의 노후를 바꿨습니다. 결국 돈은 쓰는 순간에 그 사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쓰는가? 누구를 위해 쓰는가? 왜 쓰는가? 그 답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끝까지 여유를 지킵니다. 돈은 흘러가는 에너지입니다. 방향이 선명할수록 그 에너지는 다시 돌아옵니다. 감정으로 쓴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지만 목적으로 쓴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쓴 그 한 번의 소비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갑을 열기 전 단 한 번만 멈춰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돈을 쓰려 하는가? 이게 나를 채우는가, 비우는가? 그 한마디가 당신의 통장을 살립니다. 70세의 여유로운 사람은 쓰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씁니다. 그래서 쓰고도 후회하지 않고 아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진짜 부자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 균형을 찾아보세요. 3초의 멈춤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 그건 나누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베푸는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은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주기 때문에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쌓을 때보다 흐를 때 빛난다. 이 말이 참 깊죠? 돈은 돌지 않으면 썩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야 맑고 흘러야 생명이 깃듭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번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입의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이건 나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무얼 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려요. 한 달에 4분 정도요. 큰 돈은 아닙니다. 한 분당 2만 원 정도의 재료비. 하지만 그 작은 베풀미 20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장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도 위기 때도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우연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거예요. 나누면 돌아와요. 꼭 돈으로가 아니어도 뭔가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베품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도움을 줍니다. 누구는 아이들 학비 일부를, 누구는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한 끼를. 작지만 꾸준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돈의 순환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걸 보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만큼은 있구나. 그 깨달음이 감사함을 만듭니다. 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따뜻한 순환이 결국 그 사람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상하게도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이 생겨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법칙입니다. 베풀면 신비하게 돌아옵니다. 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기회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다시 건강과 행복을 만듭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끝이 아니라 수단으로 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만들고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도구. 그게 진짜 돈의 쓰임입니다. 베풀수록 더 모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떠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돈이 돌아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또 새로운 기회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유가 생기면 베풀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꾸로입니다. 베풀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적은 돈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생각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기회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모아야 해. 아직은 안 돼. 그 불안이 결국 돈을 움켜쥐게 만들고 움켜쥔 돈은 흐르지 못해 빛을 잃습니다. 돈은 결국 마음의 온도를 따라갑니다. 차가운 마음에는 머물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엔 오래 머뭅니다.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따뜻함이 결국 복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베풀어요? 베풀문 액수가 아닙니다. 1,000원짜리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주면 그게 베풀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어려운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힘든 사람에게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주기. 이것도 다 베풀입니다.
돈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관심도, 마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써보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의미 있는 단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순간 당신의 돈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따뜻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70세의 여유로운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통장엔 돈이 있고 그들의 마음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돈을 쌓기만 하는 사람은 늙어서 외롭지만 돈을 나누는 사람은 늙어서도 따뜻합니다. 당신은 어떤 70세를 맞이하고 싶나요? 오늘 작은 베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는 다시 줍니다. 그 순환 속에서 진짜 풍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돈처럼 쓰고, 사람을 자산으로 대하고, 돈의 방향을 알고, 쓰는 이유를 분명히 하며, 마지막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5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이자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통장은 다시 채워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시간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돈의 흐름을 살피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입니다. 70세의 여유는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10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유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